사람들은 재혼이라는 단어 앞에서 흔히 묻는다. 사랑이었냐고. 아니면 외로움이었냐고. 나는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다. 다만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첫 번째 결혼에서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그 끝에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믿음에 대한 회의뿐이었다. 다시는 누군가를 위해 나를 깎아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시간들. 그렇게 혼자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3년을 넘기고 있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직장 선배의 소개 자리였다. 말이 많지 않았고 시선이 조용했다. 나를 설득하려 들지도 급하게 다가오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이야기를 했다. 아내를 일찍 잃었다는 것, 아이가 하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혼자 사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 나는 그 솔직함 앞에서 오히려 마음이 기울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안도감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다. 엄마라는 자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기 때문이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본 적이 없었고 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내 자리를 지키며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아이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으로만 지내도 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다. 결혼식은 간소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축가도 없었다.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 한쪽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8살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아이는 나를 보자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손을 꼭 쥔 채 꼼짝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제부터 이분이 네 엄마다. 아이는 고개만 끄덕였다. 눈을 들지 않았고 입도 열지 않았다. 나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악수라도 나누자는 뜻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내 손을 보고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잡지 않았다. 그저 몸을 살짝 뒤로 물렸을 뿐이었다. 그때의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아이의 눈빛은 거부가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낯선 어른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얼어붙은 경계였다. 나는 손을 거두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아이는 자기 방문을 닫았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그 짧은 망설임이 자꾸만 떠올랐다. 손을 잡지 않았던 그 순간, 눈을 마주치지 못했던 그 시선. 나는 그때 알았다. 이 아이에게 나는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엄마가 될 수 없을지 모른다는 것을.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고 답을 찾지 못한 채 잠들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다짐했다. 엄마라는 이름을 먼저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아이가 준비되었을 때 그때 불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받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나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가을 그 사람은 출근길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차분하지 않았다. 즉시 오라는 말, 보호자라는 단어, 그리고 준비하라는 침묵. 응급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낮게 깔린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커튼 안쪽에서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었고 나는 그 고갯짓의 의미를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장례식장은 사흘간 이어졌다. 친척들이 왔고 직장 동료들이 왔고 이름 모를 사람들이 다녀갔다. 모두 고개를 숙였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말들은 내 귀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절을 받았다. 상주도 아니고 유족도 아닌 그저 곁에 있던 사람으로서. 아이는 내내 빈소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11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조문객들이 머리를 쓰다듬으면 고개만 끄덕였고 누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작은 몸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어린아이가 충격이 컸나 보다. 아니면 아직 실감이 안 나나 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우는 법을 잊은 게 아니라 울어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배워버린 것이라는 걸. 사흘째 밤 마지막 문상객이 떠나고 빈소는 고요해졌다. 장의사 직원들이 정리를 시작했고 나는 탈의실에서 상복을 벗으며 멍하니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다. 피곤한 것도 슬픈 것도 아닌 그저 텅 빈 표정이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아이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혼자였다. 친척들은 모두 떠났고 남은 건 우리 둘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아이가 입을 열었다. 아줌마, 이제 어디 가요?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원망도 두려움도 섞이지 않았다. 그저 묻는 것이었다. 사실을 확인하듯이. 나는 그 질문 앞에서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법적으로 나는 이 아이의 보호자가 아니었다. 친권도 양육권도 없었다. 그 사람의 친형제가 살아있었고 아이의 외가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나는 그저 3년간 같은 집에 살았을 뿐인 아버지의 아내였을 뿐이었다. 떠날 수 있었다.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을 것이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것이었다. 이제 내 인생을 살라고 아직 젊지 않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줄 것이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내가 떠날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 믿음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기대가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이제 혼자가 될 거라는 각오를 다지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아이는 이미 여러 번 버려졌다는 것을. 엄마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이제 나에게도. 나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어디도 안 가. 같이 집에 가자. 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여전히 울지는 않았다. 그저 작은 손으로 내 옷자락을 잡았다. 꽉.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떼어내지 않았다. 그리고 알았다. 이 순간 나는 떠날 수 있는 사람에서 남기로 선택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때는 아직 몰랐다. 장례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친척들은 전화를 걸어왔다.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고, 혼자 키우기 힘들 텐데 친가에서 맡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직장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네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아직 젊지 않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 말들 뒤에는 같은 뜻이 숨어 있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 떠나도 괜찮다는 것. 나는 그 말들에 대답하지 않았다. 설득할 생각도 이해시킬 생각도 없었다. 다만 아이 앞에서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쌌다. 밤이면 현관불을 켜두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집에 있었고 숙제를 챙기라는 말 대신 책상 위에 과일을 놓아두었다. 말은 줄었지만 시간은 남겼다. 잔소리 대신 존재를 남겼다. 아이는 여전히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다. 나는 그것을 고치지 않았다. 억지로 불러야 하는 이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다.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키가 훌쩍 자랐다. 목소리도 낮아졌고 표정도 굳어졌다. 사춘기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닫았고 저녁 식탁에서도 말이 없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저 밥을 차려두고 설거지를 하고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갔다. 어느 날 밤 아이가 늦게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무거웠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다. 아이는 신발을 벗으며 나를 흘끗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왜 불 켜놓고 기다려요? 아줌마는 진짜 엄마 아니잖아요.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러나 떨리고 있었다. 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이는 잠시 서 있다가 복도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쿵 소리가 울렸다. 나는 책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말.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이 아이를 낳지 않았고 피를 나누지 않았고 법적으로 보호자도 아니었다. 그저 3년을 함께 살았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함께 있기로 선택했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거실에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흔들렸다. 처음으로 떠남을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 나는 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억지로 붙들고 있는 건 나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떠나지 못했다. 떠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아이가 나를 밀어내는 건 미움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걸. 한 번 더 버려질까봐 먼저 밀어내는 것뿐이라는 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방 앞에 섰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노크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서 낮게 말했다. 자.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내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아이를 키운다는 건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는 걸. 붙잡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끝이 있기는 한 건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시간은 흘렀다. 생각보다 빠르게, 그러나 어떤 날들은 견딜 수 없이 더디게.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대학에 합격했고 의대에 진학했다. 나는 그 모든 순간 옆에 있었지만 앞에 나서지는 않았다. 입학식에도 졸업식에도 맨 뒷자리에 앉았다. 부모 명단에 내 이름은 없었다. 친척 중 한 명이 보호자 란에 서명했고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아이는 여전히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다. 나는 더 이상 그 호칭에 상처받지 않았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9이 되던 해 아이는 결혼을 앞두었다. 예비 신부는 같은 병원 간호사였다. 차분하고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처음 집에 인사를 왔을 때 나는 정중하게 맞았지만 어색했다.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도 같이 가셔야죠.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어머니. 20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그 아이가 나를 그렇게 부른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괜찮아. 네 큰아버지 계시잖아. 나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가셔야 합니다. 목소리에 단호함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사양하지 못했다. 상견례 당일 나는 옷을 고르는 데만 1시간을 썼다. 너무 화려해서도 너무 초라해서도 안 됐다. 튀지 않으면서도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여야 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옷을 갈아입었고 결국 가장 무난한 베이지색 정장을 골랐다. 식당은 조용했고 자리는 격식 있게 마련되어 있었다. 예비 신부 쪽 부모님이 먼저 와 계셨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아들이 메뉴판을 넘기며 대화를 이어갔다. 음식이 나왔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예비 신부 아버지는 과묵했고 어머니는 상냥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때 예비 신부 어머니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자리를 함께 떴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는 가벼운 이야기를 건넸다. 날씨, 음식, 결혼 준비 같은 것들. 화장실에서 나와 손을 씻는데 그녀가 거울 너머로 나를 보며 물었다. 그런데 친어머니가 아니시라면서요? 나는 손을 멈췄다. 수건을 집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재혼 가정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얼굴까지 닿지 않았다. 그래도 잘 키우셨네요. 의사까지 만드시고. 말은 칭찬이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미소로 답했다. 자리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평온했다. 음식이 더 나왔고 대화가 이어졌다. 나는 가능한 한 조용히 있으려 했다.
그러다 예비 신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신 거죠? 식탁이 조용해졌다. 아들이 짧게 대답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재혼하셨습니다. 예비 신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예비 신부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 진짜 어머니나 다름없으시네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진짜가 아니라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예비 신부 어머니가 미소를 거두고 낮게 말했다. 근데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천천히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을 받고 싶으신가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렸다.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아들을 향한 경고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때 의자 하나가 바닥을 세게 긁으며 밀려났다. 일어선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아들이 일어섰다.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렸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예비 신부 부모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고 예비 신부는 얼어붙은 채 입술을 깨물었다. 아들은 예비 신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분은 제 인생의 어머니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은 계속해서 말했다. 저를 키운 사람이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사람입니다. 그 말 앞에서 예비 신부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못했다. 예비 신부 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예비 신부를 보았다. 저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예비 신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오빠 진정해요.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뜻이 어떻든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우리 가요.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눈빛과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후회도 없었다. 다만 단호함만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었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아들이 내 팔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죄송합니다. 아들이 예비 신부 부모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예비 신부가 일어서며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오빠 제발. 이러지 마요. 엄마한테 제가 말할게요. 아들은 그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이끌고 식당을 나섰다. 뒤에서 누군가 뭐라 소리쳤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들도 멈추지 않았다. 밖은 쌀쌀했다. 바람이 불었다. 나는 주차장 한쪽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아들도 내 옆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미안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그가 나를 불렀다. 처음으로 또렷하게.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눈물이 나서가 아니었다. 그 선택이, 그 말이 너무 벅차서였다. 어머니는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엄마라고 부르라고도 사랑한다고 말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죠.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냥 밥을 차려주시고 불을 켜두시고 옆에 계셨어요. 제가 밀어내도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냥 계셨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사랑인 줄 몰랐어요.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사랑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라는 걸.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이제는 제가 지킬 차례입니다, 어머니. 그 말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출 수 없이 아들은 내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20해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선 건 처음이었다. 차 안은 고요했다. 아들이 운전을 했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의 불빛들이 흘러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먼저 차에서 내려 내 쪽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천천히 내렸다. 현관 앞에서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들어가서 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려다 멈칫했다. 뒤를 돌아보았다. 너는 괜찮니? 아들이 미소 지었다. 슬프지 않은 담담한 미소였다. 괜찮습니다. 제 선택이니까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만 그 아이의, 아니, 이제는 어른이 된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방으로 들어와 불을 켰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얼굴은 늙어 있었다. 주름이 깊어졌고 흰 머리카락이 늘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이 아이를 키운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 아이가 나를 어른으로 어머니로 키워주었다는 것을. 그리고 알았다. 엄마라는 자리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이라는 걸. 20해가 걸렸지만 나는 이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랑은 때로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됩니다. 누군가의 곁을 묵묵히 지킨다는 것. 요구하지 않고 기다려준다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작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